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시점에서 나와야 안 나와야 하면 안 나오는 게 맞는데, 만약에 소설이 반영이 된다면 나올 만도 하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가 어떤 결에서 나올 수가 있냐면요, 이게 서술자가 좀 재밌어요. 서술자가 기본적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내가 유재필이라는, 이게 실제 인물이긴 하거든요. 이 유재필이라는 사람을 관찰하면서 쓰는 글이에요.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나가 이 유자를 관찰하면서 쓰는 소설이에요. 분명히 남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행동이나 이 사람의 감정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추측을 할 뿐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주인공인 유자의 모든 마음과 분명히 얘와 떨어져서 살았었던 그 순간까지도 나가 다 알고 이 유자의 감정도 다 아는 거야. 감정적으로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에다가 부분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 때려져요. 자, 이것 때문에 조금 의미가 있는 작품이야. 이것 때문에. 그거 나누는 문제들도 계속 등장할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또 등장할 만 하냐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저생전 배웠어요. 이 저생전도 배웠고. 그 다음 뭐도 배웠어요? 네, 북순전도 배웠죠. 북선생전도 배웠단 말이야. 얘네들의 특징들은 뭐였어요? 가전체 문학이라는 게 되게 포인트였죠. 가전체 문학의 특징은 뭐였을까? 이 사물을 의인화한다는 게 포인트였고,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요? 처음에 뭐 나오고요? 처음에 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가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행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신이 말하기를 이라고 얘기하면서 평가 부분이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구성을 얘가 그대로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자가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식으로 자라왔으며 어떤 행적을 보았는지를 쓰고요. 마지막에 이 평가까지도 하면서 끝을 내고 있는 겁니다. 현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작품 둘 중에 하나와 충분히 이 유자 소전을 같이 붙여서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묶어서 좀 가에다 던져주고 나 다 한 다음에 문제를 낼 수 있는 구조는 충분히 있어요. 사설에서는 나올 만도 하고요. 근데 굳이 아무리 생각해도 외부지문은 현대 소설이거든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그래서 조금 힘들지 않나.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품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의 시작이 뭐로 시작해요? 이 작품의 이 수능 완성의 시작점이 쫓겨나는 거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총수에서 쫓겨나면서 좌천을 당하면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앞이야기부터 사실 조금 봐야 됩니다. 이 작품은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조금 의미가 있어요. 이 작가가 원하는 긍정적인 인물상은 이 유자와 같은 사람. 애초에 이 제목부터 얘가 유재필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뭘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공자, 맹자, 묵자 이렇게 이름이 남긴 높은 학식과 높은 수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존경해서 부르는 이름이 자거든요. 한 일가를 이룬.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자라고 부릅니다. 왜? 이 작가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필요한 인물, 필요한 사고방식은 뭐이기 때문에? 이 유자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찬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그래서 이 유자의 이야기를 쓴 글이라고 해서 유자소전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유자소전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요. 문제 페이지로 가볼게요. 문제 페이지에 7번으로 가볼까요? 7번 아니고 12번 가볼까요? 12번. 음, 12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빠르게 좀 읽어보죠. 자, 총수의 저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벌써 구조가 이 총수라는 인물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대칭이 만들어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항상 약자 편에 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 내부에서 이걸 이끌어가는 총수가 있는데 이 총수가 비단잉어를 사와요. 이 회사에다가
연못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잉어를 이제 사오는 거예요. 이 잉어가 되게 웃긴 게 여기다가 뭐야? 노래를 틀어놓으면요. 차이프노스키 노래를 틀면 그래서 이게 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 클래식에 맞춰서.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삽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얘 한 마리 값이 1년 노동자의 값인 거야. 1년 노동자의 월급을 다 합치는 것보다 얘가 비싼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가 벌어들이는 돈을 아래에 있는 열심히 노동한 사람들한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총수의 저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뜰 안에다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는 시설이었다.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 잉어들을 불어놓았다. 찾았니? 찾았어? 못 찾았어? 아 요거 우리 수능 특강 넘어서기에 7번 문제 12번 문제 거기에 12번 문제 운문 말고 3문 미안해 내가 복잡하게 만들었어 복잡하지 않아 12번 네. 비단 잉어들의 화려하고 귀티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들마다 탄성을 지내게 했으나 그는 처음부터 흘긴 눈을 떴다.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국이라서가 아니라 밑줄이죠. 그 회사의 직업에 몇 사람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밖에 몸값 때문이었다. 아니 대관절에 뭐 얼마짜리인데 고기인데 그려. 내가 물어보았다. 마리당 80만원 쓱 주고 가져왔단다. 그 회사 직업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내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니 자그마치 3년 4개월이나 봉투째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볼까 말까 한 답이었다. 아 웬 놈의 잉어가 4만보다 비싸냐. 내가 기가 막히게 두려보냈더니 보통 것이 아니려면 그려 베트남 벤또, 베토벤이죠. 그리고 차이코프스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해학인 거예요. 항상 뭔가 비판적인 대상을 깔려면 풍자와 해학적인 요소들이 등장을 해야겠죠. 이 작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방법이 풍자와 해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걔네들을 때리면 뭘 하나 틀어주면 그 가락대로 따라서 하고 좌우간 곡을 틀어준 대로 못 추는 춤이 없어서 순전 딴따라고 김밥. 물고기도 꼬랑지 흔들리면서 먹고 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것이 그 집에서 짐바구먼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그런데 이 비단잉어들이 어제 새벽에 떼죽음을 한 것이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죄다 허옇게 뒤집은 채로 떠있는 것이었다. 총수가 실내화를 끈 발로 뛰어나왔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된 것이야? 한동안 넉나간 듯이 있는 총수가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자를 겨냥하여 물은 맛이었다. 글쎄요, 아마 밤새 고풀이 들었던 갭이네요. 유자는 일부러 딴청을 하였다. 그러니까 봐봐, 이게 관찰자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1인칭 관찰자 시점과 전적 작가 시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서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물고기가 물에 감기 들어서 죽는 물고기도 봤어? 그는 비위가 상해서 그야 팔자가 상해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와 살라니까 여러 가지 객고가 쌓여서 조시로 안 좋았을 게고 그런데다가 부르쓰고 지루박이고 가락을 트는 대로 뒤집다 쳐댔으니 과로해서 몸살기도 있었을 것 같고 본래 밭들어서 키우는 새끼들로 탈이 많은 법이니까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니 하면서도 일부러 의문을 떨었죠. 하늘말마다 저 말 같은 살이 시끄러 이 사람아.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이렇게 듣기 싫었는지 성질을 못 내리고 말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도 연못이 빈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니? 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매운탕을 해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네, 아래쪽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줄 볼까요? 아래쪽 13줄. 그 불쌍한 것들을 저쪽 잔디밭에 고이 묻어주지 않고 그걸 술안주에 처먹어버려? 에이,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들이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총수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고기한테 뭘 보여주고 있어요? 영린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유자들 같은 놈들, 노동자들한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독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예요? 아니죠. 오히려 이런 것들한테 연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연민을 보여줘야 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이 노동자들한테 연민을 보여줬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거보다 비싼 고기가 더 중요한 이 사람의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비틀려 있는 인간관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뭐야, 인간보다 물건이 더 중요하죠 지금. 그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몇 가지 일이 조금 더 있어요. 이렇게 한번 눈앞에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총수가 약간 그런 것도 많이 시켜. 막 부처님 불상이 집에 있어. 그래서 그거를 닦으라고 시키거든요. 근데 얘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닦다가 이 걸레다가 퇴 침을 뱉은 다음에 이제 닦아버려요. 그걸 이제 들킨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의 집에서 닦아! 막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 눈밖에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떨고 가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건 처리 전담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수들이 이제 사고 친 거 수습하러 가고 막 가고 해서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들 수능 완성에 붙들려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결국은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행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뼈대는 뭐예요? 이 사람의 행적순에서 이 소설에서 얘기하고 싶은 바가 뭘까?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좌천되잖아요. 좌천이 되면 원래 어떻게 해요? 저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간단 말이야. 근데 좌천이 되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맡은 소임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뭘 해요? 공부를 하죠. 딱히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가서 인사는 하고 돈만 전달해주면 되는 일들을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장례식장 가가지고요, 이 장례식을 어떻게 하면은 잘 넘길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가 있는데, 이 가해자는 우리 회사 사람이죠. 회사인. 그 피해자는 이제 다른 치인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 가해자한테도 가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가해자 물론 얘네들이 잘못했어. 얘들이 운전 미숙이었고 도덕 불감증이었고 맨날 졸다가 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야? 업무량이 너무 많았던 거지. 그리고 가보면 맨날 홀어머니 밑에 한 명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려가다 다시 뭐야? 자기 용돈을 털어서 쌀 넣어놓고 고기 갈아주고, 다 뭘 보여주겠어? 상대방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작품들, 여러분들의 소설이나 작품들 보면 지금 수능 완성 순특강에 요 키워드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바들, 그리고 그게 일제 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를 않아요. 왜? 우리가 이 현대사회가 되더라도, 시간이 바뀌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 체계는요 거의 변하지 않거든요. 위와 아래의 갈등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소외받는 사람들도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과 공동체 의식과 인류애가 필요하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 메시지야. 여러분들한테 던져주기에 교육적으로 말이야. 그래서 의미가 있는 작품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글러서 이 평가 부분 씬을 조금 읽어보죠. 그리고 좀 마무리 해볼까요? 맨 앞에 부분에서요, 1페이지에서 3쪽 가봅시다. 3쪽. 유자소전 수능 특강 넘어서기 3페이지 가보죠. 그러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수능 특강 넘어서기, 수능 완성인데 수능 특강 넘어서기에 3페이지로 가봅시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한 장만 넘기라고. 한 장만 넘기라고. 어디 가냐. 첫 번째 페이지 한 장만 넘기면 된다고. 거기서 작품의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유재피 씨 쭉 내려가서 앞부분은 뭐예요?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얘가 암이었거든요. 암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돼서 이제 그걸 받고 그 유재피 씨 그 아래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비가 구죽죽 내린 날, 유재피 씨의 시선은 연구차에 실려 답신리 삼성병원 영안실을 떠났습니다. 그 뒤를 호상 이문구 씨가 따랐습니다. 번뜩이는 익살과 놀라운 재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소설 속 주인공이 되었지만 자신은 이 지상에 한 편 소설도 시도 남기지 않은 채 새파란 아내와 자식들을 남기고 갔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평가하고, 그러니까 충문을 써요, 이 사람. 그러니까 조문을 쓰는 거죠. 죽어서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근데 물론 이 내용들은 약간 살이 붙인 가상적인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했던 이유가 되게 그 당시에 굵직굵직했던 문인들의 그런 모티브가 됐었던 주인공의 모티브가 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충문을 쓰게 되는 건데 번뜩이는 그래서 오늘은 또한 최강석의 101탈상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101 전 오늘 유재필 씨는 최강석 장래의 지관이 되어 이산저산을 뒤지며 털을 잡고 돌집에 내려와서는 시인 최강석의 묘라고 새긴 돌갑을 깎았습니다. 돌갑을 깎고 내려와서 양수리 한강변에 장어를 사먹던가요. 햇빛에 그을린 새까만 얼굴과 단단한 어깨, 넘치는 재담에서 우리는 그의 죽음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길지 않은 생애의 대부분의 직업이 죽은 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사고 처리반 주임이었으니까요. 죽음은 어쩌면 그와 가장 친숙한 길동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지요. 그는 우리들의 잠시 놀라게 하려고 이웃 마실에 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1 전의 세상을 떠난 광식이와 그를 묻고 돌아온 유재필 씨가 한강변 이산저산에 만나는 날입니다. 잘 있었냐? 어서 오십시오. 털을 깎아놨습니다. 인사드려라. 재필이 성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죠. 쭉 하면 이제 결국 다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과 같이 있었던 일화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고요. 마지막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한다. 유명이 갈렸건만 죽음과 삶이 갈렸지만 아직도 그대를 찾으며. 그래서 그대는 유재필이겠죠. 오롯이 더불어 사는 지난 삶이었음에. 주제의식이에요. 더불어 사는 삶. 수필이 되고 소설이 되고 시가 되어 남으며. 이런 사람이 왜 이런 소설의 주인공으로서 등장했는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의 정신 아름답고 향기로웠네. 자, 이거 무슨 태도라고 합니까? 예찬적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40 중반에 만년이 되었음이며 나보다 앞서 살고 앞서 떠났음이여 붓을 놓고 다시금 눈물 젖으며 그리고 기리는 마음이 가히 없어라. 그래서 요 구절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충분히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배웠었던 찬기파랑가라든지 모죽지라는 거와 같이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래에서는 오후가와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왜? 소설, 수필이라는 개념은 다르지만 시라는 개념은 다르지만 이 대상에 대한 뭐는 같기 때문에 예찬적 태도는 같기 때문에. 그럼 왜 예찬하냐? 이 사람이 보여준 연민, 공동체적 의식 같은 것들을 따라가고 싶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만약 문제가 정말 나온다,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나온다면 오늘 이제 세 부분을 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앞부분 보신 거고 총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수능 완성을 통해서 중간 부분을 보신 거고 마지막 부분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수능은요 그 사이드에 그냥 아주 그냥 지나가는 그 구조를 보여줄 거예요. 저번에 이제 자전거 도둑도 그랬었고 천경 풍경도 그랬었고 항상 교과서나 이 작품의 아이덴티티 부분들을 다 피해서 줍니다. 메인. 근데 여기가 뼈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게 그대로 나온다라기보다는 이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만 조금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서 조금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지 볼까요? 문제가 뭐 있었는지 봅시다. 11, 14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11번 같은 경우에서 뭐가 등장할 수 있다? 서술자가 서술자 시점이 바뀐다가 1번 문제로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소설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2번 문제를 틀리셨으면 이제 뭐가 또 오류가 났나? 1번이 정답이었죠. 기억과 니은은 그가 억울한 상황에 빠진 직장 동료를 위해 동그라미 쳐야겠죠. 가로 쳐야 돼. 계획적으로 수행한 일이었다. 봐, 의도예요. 의도. 이 사람이 이 행위를 또 뭐야? 인지성이야. 알고 했는지 그냥 가서 모르고 했는지. 이런 식의 문제의 유형들은 수능에서도 등장을 하니까 체크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것들도 괜찮네. 봐봐, 13번에 5번도 어때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한 번에 처리했는지 봐봐. 13번에 5번도
그가 반찬 가게에서 새끼 굴비를 집에 들게 된 것은 뭐 때문이에요? 왜 굴비를 집었습니까? 그 할머니의 삶이 불쌍하고 동정하고 연민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 아래 뭐라고 했습니까? 스페어 운전수 고향 생활의 환경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그 심지어 뭐야? 이 사람 이 굴비를 잡은 건 누구 때문이었어? 자기의 과거 행적, 과거의 고향이 이 바닷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배려의 방법이 고기를 사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도 잘못됐고, 그죠? 이 배경도 잘못되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그 14번도 결국은 이 사람의 포인트는 뭐예요? 의지적 인물이에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 사람의 주대, 이 사람의 가치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이 사람을 좋아했던 이유였는데 그걸 이제 비틀어주면 되잖아요. 5번. 상황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다양하게 해결해 나가는 그의 행동에서 스스로 설정한 도덕적 관점이 그때그때 변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지. 도덕적 관점이 변하지 않는데 그것들을 현명하고 여유롭고 유연하게 처리를 한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이게 변화라고 해서 무조건 변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끊어갑시다.